모든 걸 예측할 수 있는 게 그동안의 물리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새로운 학문이 발전을 하더니 랜덤한 결과를 준대요.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대표주자였어요. 저거는 물리가 아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뚫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얘는 안전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양자역학은 굉장히 어려운 물리학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서 교수님이 양자역학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이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방식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 관점이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게 제가 딱 원했던 포인트예요. 사실은 물리학이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설명하는 학문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물리학도 조금은 더 친근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자역학의 뜻? 이게 도대체 어떤 학문인지부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강연을 하면서 들은 질문들 중에서 제가 가장 싶었던 게 그래서 양자는 전자보다 작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이 책을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양자가 뭔가요? 양자는 그러면 원자보다 작나요? 뭐 이런 질문을 들으면서 양자라는 단어부터 설명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강연할 때는 그냥 양자역학이 뭔지부터 대뜸 설명을 했는데 다들 그렇게 막 설명을 다 듣고 나서 그래서 양자는 작나요? 크나요? 이런 질문을 하셔서 이게 그렇구나 제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양자의 양은 양이 많다 적다 할 때 그 양이거든요. 4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어떤 기본 단위 덩어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양자는 양의 덩어리, 양의 기본 단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자라는 건 사실은 뭐 전자나 원자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입자가 아니라 개념이에요. 어떤 양이 기본 단위가 있다. 띄엄띄엄 이제 존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빛의 양이라고 하면 빛의 밝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빛의 밝기가 저희가 뭐 빛이 밝다 어둡다 표현을 할 때 어두운 빛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방의 밝기를 좀 어둡게 해서 그거를 뭐 숫자 1에 대응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보통 생각할 때 더 어둡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그쵸. 1보다 더 어둡게 뭐 0.5 거기서 더 어둡게 0.25 뭐 0.16 뭐 이렇게 조금씩 더 어둡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양자역학에서 발견한 게 어떤 광자, 빛의 기본 단위가 있어서 만일 빛이 정말 어두워서 광자, 그러니까 빛의 단위가 하나인 빛이 있어요. 그러면 얘보다는 더 어두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얘보다 어두우면 그냥 암흑인 거예요. 빛이 아예 없는 거. 암흑에서 빛을 더 점점 밝게 한다라고 했을 때 0이었다가 기울기 있게 이렇게 빛이 밝아진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사실은 여기를 막 이렇게 줌인해서 보면 계단식으로 빛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광자 하나, 광자 둘, 광자 셋, 광자 넷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책에 쓰신 것처럼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어떤 양이건 상관없어요. 빛의 양이어도 되고 뭐 다른 양이어도 되는데 양이 띄엄띄엄 증가한다라는 게 양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완전 그냥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영어로도 사실은 양자라는 단어가 이게 한글로 하면 사실 저는 더 헷갈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퀀텀? 영어로는 퀀텀인데 퀀텀이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퀀터티가 있잖아요. 퀀터티. 양. 양. 그 하나, 둘, 셋 하고 셀 수 있는 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양자역학의 양자 퀀텀이 퀀터티랑 뿌리가 같고 그 얘기는 어떤 양을 하나, 둘, 셋 하고 카운터블 셀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도 사실 빛의 밝기를 숫자로는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이걸 개수라고 표현을 하진 원래 않았잖아요. 그쵸. 이게 저걸 개수로 어떻게 세? 네, 이걸 개수 뭐 이러는데 근데 양자역학이 등장을 하면서 빛의 밝기가 광자라는 단위가 있어서 광자 100만 개, 광자 200만 개 이런 식으로 셀 수 있게 카운터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자의 뜻입니다.
이 양자역학이 그 전에 있었던 고전역학과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를 또 알면 양자역학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고전역학, 양자역학 비교를 여러 측면에서 할 수가 있는데 먼저 고전역학, 옛날 물리에서는 어떤 물질이 있다고 했을 때 얘가 파동이면 파동, 입자면 입자였어요. 예를 들어 전자, 원자 이런 애들은 입자, 알갱이라고만 바라봤고 빛, 그리고 소리 같은 이런 애들은 파동, 이라고 해서 웨이브죠. 파동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양자역학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빛이 원래 파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광자라는 입자의 성질이 있다는 걸 밝혔거든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대칭성을 좋아해요. 그럼 파동이었던 애가 입자이기도 하다면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라던가 원자 이런 애들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지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또 막 실험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전자나 원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또 실험적으로 밝혀내며 그러면 이제는 파동인 줄 알았던 애는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입자인 줄 알았던 애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모든 물질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파동 입자 이중성이 이제 딱 자리를 잡게 돼요. 모든 물질이 그렇게 돼 있다. 네, 모든 물질이 파동이면서 입자고 단지 우리가 보통 평소에 생활할 때는 입자성이 좀 더 두드러지게 보이고 파동성이 좀 더 두드러지게 보이고 이럴 뿐이다라는 거죠. 그 옛날에는 입자이거나 파동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아니다. 모든 물질이 파동이면서 입자다. 이렇게 된 거네요. 네, 그게 이제 실험적으로 규명이 돼서 자리 잡은 거죠. 정설로. 단지 우리가 그걸 평소에 못 보는 이유는 제가 지금 물질, 그냥 입자성은 많이 보여도 제가 파동으로 보이진 않으시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는 이 파동 입자 이중성을 잘 못 느끼는 이유가 파동성을 보기가 어려워서인데요. 이거 예시를 들려고 막 여기저기 찾아봤을 때 쌀 한 톨, 그나마 좀 가벼운 네. 거 찾아본다고 쌀 쌀 한 톨이 대략 질량이 0.02g 정도 된대요. 찾아보니까. 근데 얘가 지금 보통 실온 한 뭐 28도씨, 27, 5도씨 뭐 이 정도의 온도에 있잖아요. 그럼 얘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 출렁이는 파장이 있거든요. 한 번 출렁이는 주기. 이 파장을 보면 파동인 걸 아는 거잖아요. 네. 파장 이렇게 출렁이는 걸 보면. 그럼 이 쌀 한 톨의 파장이 얼마일까를 계산을 해봤더니 너무너무 작아요. 10의 마이너스 20승 정도? 근데 이게 얼마나 작은 거냐면 수소 원자 하나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돼요. 그것보다 더 작네요. 그거보다 훨씬 작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이 쌀 한 톨은 그냥 입자다. 입자인 줄 알고.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제 고전역학이 발전한 이유가 그때는 우리가 얘가 파동이라는 걸 관측할 수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얘를 입자로 설명을 하고 그랬을 때 웬만한 현상들을 다 잘 설명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더 극한의 상황으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충분하지 않아진 거죠. 얘를 그냥 입자로만 봤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하나둘씩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양자역학이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고전역학에선 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뉴턴의 네. 법칙 배울 때 보면 현재 상태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미래 상태도 그렇죠. 그대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걸로 배우잖아요. 네, 맞죠.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그게 불분명해지는 건가요? 네. 이게 고전역학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뉴턴의 물리 사과 떨어지는 거죠. 뉴턴의 물리학에 따르면 저희가 어떤 뭐 사과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어디에 있고 위치, 얘가 지금 속도가 얼마고 그 얘한테 가해지는 힘이 얼마인가 요 세 가지를 알면 그 이 사과의 질량을 알면 이 사과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게 그동안의 물리학이었어요. 고전 물리였어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불확정성의 원리인데 저희가 이 사과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 속도를 알 수가 없고 속도를 정확하게 알면 위치를 알 수 없다라는 게 양자역학의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인데요. 제가 또 많이 드는 예시 중에 하나가 사진 찍을 때 제가 만약 날아가는 사과를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네. 사진을 찰칵 찍을 때 노출 시간을 아주 짧게 해서
찰칵 찍으면 사과가 선명하게 딱 찍히겠죠. 날아가는 사과더라도. 그쵸. 그럼 위치를 정확하게 찍는데 그러면 이 사진을 보고 이 사과가 어느 속도로 움직이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만일 저희가 날아가는 사과를 노출 시간을 좀 길게 잡아서 찍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궤적이 찍히겠죠. 그러면은 궤적이 있으니까 요 길이를 측정하고 노출 시간을 알면 이 사과가 대충 어느 속도로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계산 가능하죠. 그죠? 네. 근데 이 사진을 보고 사과가 어디 있어? 라고 얘기를 하기는 애매하죠. 그렇죠. 움직이고 네, 움직일 있으니까. 궤적이 네. 있으니까 요 안에 있어라고 밖에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편해요. 그래서 위치를 알면 속도를 모르고 속도를 알면 위치를 몰라요. 뉴턴의 물리학이 양자역학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경향성까지는 알 수가 있지만 정확하게 꼭 집어서 얘의 미래를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위치와 운동량은 둘 다 동시에 다 알 수는 없다는 게 결론인 거네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했던 게 측정이라는 행위 자체가 상태를 바꿀 수 있다는 게 되게 양자역학에서도 신기한 측면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또 고전역학하고 양자역학의 가장 다른 성질 중에 하나인데요. 측정이라는 게 사실 고전역학에서는 저희가 날아가는 사과의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사과의 속도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쵸. 사과의 네. 위치도 안 바뀌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측정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 측정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측정 맞나요? 아, 네. 이렇게 잰다, 네. 본다.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거 그대로인데 사실 이 측정은 양자역학에서도 가장 좀 미스테리한 그 부분이라서 저도 막 왜 그런가요? 라고 하면은 대답이 좀 궁해지긴 하는데요. 그냥 자연히 그렇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파동 입자 이중성 이야기를 할 때 뭐 모든 물질이 파동이면서 입자다라고 이제 말은 네. 쉽죠. 말은 이제 쉬운데 교양이 됐어요. 파동이면서 입자야. 네, 라고 얘기할 수 한 있어요. 문장을 네. 외우기는 쉬운데 근데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 원자가 있어요. 원자가 저희가 입자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얘가 파동이기도 하대요. 그럼 이렇게 파동이 있고 근데 얘가 입자라면 도대체 얘가 파동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위치고 이런 파동이 있어요. 이 파동의 의미는 우리가 이 원자를 어디에서 관측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률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확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파동이 있다고 할 때 저희가 사진을 찍어요. 이 원자 어디에 있지? 라고 사진을 찍어요. 그게 관측이죠. 관측을 하면 원자는 입자잖아요. 네. 관측을 하면 점으로 찍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자의 사진이 어딘가에 점으로 찍힐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파동이었는데 얘가 사진을 찍는 순간 점으로 찍히는 거예요. 입자로. 근데 그 점의 위치가 이 파동의 모양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파동이 높으면 여기에 점이 찍힐 확률이 커지고 파동의 높이가 낮으면 거의 여기에는 원자가 찍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파동이 있다고 했을 때 사진을 한 번 찍으면 이 파동 안에서 무작위한 임의의 위치에 점이 하나 딱 찍힐 거예요. 근데 똑같은 파동에 사진을 한 번 더 찍으면 이번엔 다른 위치에 찍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10,000번 반복해요. 10,000번 반복해서 점을 다 찍으면 이 파동 모양이 나타나는 나오겠네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측정이 이제 주는 의미거든요. 측정을 하면은 점 하나로 찍혀야만 해요. 근데 찍을 때마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위치가. 근데 그 궤적을 다 모아보면 얘가 원래 파동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불확정성 그리고 뭔가 확률론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측정하면 상태가 바뀐다는 거랑 연관이 있는 네네네 거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요것도 다른 예로는 저희 이제 양자 컴퓨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컴퓨터로 치면은 저희가 중첩이라는 개념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중첩이 말 그대로 겹쳐져 있다. 네. 그래서 0과 1이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컴퓨터는 정보의 기본 단위가 비트잖아요. 네. 비트는 0하고 1 두 개만 있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정보의 기본 단위가 양자 비트, 그래서 퀀텀 비트인데 그 큐비트 줄여서 큐비트인데 얘도 0이 있고 1이 있어요. 근데 얘는 0이면서 동시에 1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저희가 중첩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파동 입자 이중성 얘기를 할 때 원자가 이렇게 파동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파동의 의미를 여러 위치가 중첩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원자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 중첩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게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0이면서 동시에 1이다라는 거를 저는 주로 동전으로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동전의 앞면 뒷면. 네, 앞면 뒷면이 0, 1이다라고 했을 때 중첩은 빙글빙글 도는 상태. 돌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앞면이기도 하면서 뒷면인 네. 경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앞면이면서 동시에 뒷면이다 해서 제가 동전 도는 걸 중첩으로 비유를 많이 드는데 그럼 여기에서 측정은 탁 치는 거예요. 탁 치면 서 있진 않죠.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겠죠. 그렇죠. 둘 중 네, 하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오죠. 이게 측정이 어떻게 상태를 변화시키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원래 돌고 있었는데 손바닥으로 쳐버린 거예요. 이게 측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바뀔 때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데 무작위로 나오죠. 그래서 무작위함이 여기서도 나와요. 아까도 제가 이렇게 파동이 있을 때 원자의 사진을 찍으면 이 파동 안에서 랜덤한 위치에서 사진이 찍힌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이 돌고 있는 동전도 탁 치면 앞면 뒷면이 무작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면 아까는 이제 원자의 위치가 예쁘게 파동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점이 찍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돌고 있는 동전은 돌고 있는 걸 치고 돌고 있는 걸 치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면 대략 50번은 앞면이 나오고 대략 50번은 뒷면이 나오겠죠. 이것도 확률은 이제 이 중첩 상태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측정을 한 번 하면은 저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데 여러 번 반복을 하면 그 확률은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동전 던지기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 결국 신은 동전 던지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중첩이라는 게 지금 제가 한 번 치면은 무작위한 결과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사실 당대에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물리학이 고전 물리학이 우리가 초기 상태를 알면 모든 걸 예측할 수 있는 게 그동안의 물리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새로운 학문이 발전을 하더니 랜덤한 결과를 준대요. 그렇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네. 알 수 없어. 확률적인 거야. 네. 그러면 이제 다들 저게 무슨 물리야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대표 주자였어요. 저거는 물리가 아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좀 거부했던 건가요? 양자역학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사실 양자역학의 발전에 아주 큰 공헌을 하셨거든요. 처음에 광자라는 개념을 도입한 이제 여러 사람 중에 한 분이 아인슈타인이세요. 그래서 사실 아인슈타인이 너무 업적이 많은데 노벨상을 받은 건 이 양자역학에 대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본인은 양자역학을 네, 이게 불완전하다고 비판을 했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주장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다. 이게 우리는 지금 측정을 해서 무작위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파라미터, 변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 변수를 몰라서 지금 이게 무작위하게 보이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럴듯하잖아요. 그게 더 사실은 그럴 것 같잖아요. 어떤 현상이 랜덤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아인슈타인이 그렇다는데 당대에 이미 아인슈타인은 이제 인정받는 물리학자였고 사실 당대에는 아인슈타인 쪽의 주장에 좀 더 무게가 실렸었어요.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거다. 완벽하지 않은 거다. 양자역학이. 뭔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법칙이 나올 거다. 나올 거다. 이제 우리가 더 파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리학은 결국 실험의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학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설명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수학이랑 가장 다르다고 생각하는 측면인데 수학은 이론이 완벽하면 돼요. 근데 물리는 아무리 이론이 완벽해도
그게 실험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거든요. 이 실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은 이 양자역학이 아직 불완전하다 하고 또 이제 다른 물리학자들 뭐 보어라던가 이런 코펜하겐 학파라고 불리우는 다른 또 한 축의 물리학자들은 아니다. 이게 맞는 거다. 자연이 그냥 이런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럼 누가 맞는지를 판가름을 해야 되는데 그건 실험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벨이라는 물리학자분이 네. 이걸 판가름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판가름을 할까? 이게 중첩이랑 이제 얽힘이라는 현상도 같이 해서 어떻게 판가름을 할까 해서 실험을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이런 걸 측정을 하면 아인슈타인이 맞아라고 이제 어떤 식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벨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벨 부등식이 맞으면 아인슈타인이 맞는 거고 벨 부등식이 틀린 케이스가 나오면 아인슈타인이 틀리고 코펜하겐 합파가 맞는 거예요. 이거 완전 운명의 실험인데요. 네, 그죠. 아주 중요한 실험이죠. 이 식 하나로 세계의 판가름이. 실험이다. 네. 그래서 근데 사실 벨 부등식의 방향을 보면은 네. 저희가 예측하건대 벨은 아인슈타인 편이었던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벨 부등식이 맞으면 아인슈타인이 맞잖아요. 아, 벨은 아인슈타인 편이 아니었을까라고. 열심히 이제 그쪽을 응원을 네. 했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식이 하나 나왔으니까 다들 뛰어들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실험을 해보겠노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셨고 실험을 했더니 벨 부등식이 틀린 케이스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틀렸다. 양자역학은 지금 이대로 맞는 거다. 이게 그냥 측정하면 랜덤하게 나오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양자 얽힘 존재하고 양자 중첩 이런 놈이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닐스 보어가 이 책 보니까 아인슈타인 신에게 명령하지 말게나. 네, 맞아요, 맞아요. 뭐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너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약간 알아? 이렇게 네, 응수를 그렇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보어가 이긴 거죠. 그래서 요때 이 실험을 하신 분들이 202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드디어 받으셨어요. 뒤늦게 받으셨어요. 받으셨네요. 네, 사실 실험 자체는 막 80년대부터 하셨던 실험인데 꽤 나중에 받으셨죠. 그래서 사실 그 2022년에 그분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을 때 다들 이제야 받으셨구나라는 반응이었어요. 네, 받을 분들이 받으셨다. 이 양자 중첩 개념에서 또 나오는 게 슈레딩거의 고양이인 것 같더라고요. 고양이가 죽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살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책 표지가 고양이인 이유도 네. 슈레딩거 때문에 그런데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때문에 사실 슈레딩거도 중첩 개념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중첩 말이 안 돼 하면서 예시를 든 거예요. 생각해봐 이러면서 어떤 이제 가상 실험을 했냐면 밀폐된 방이 있고 원자 중에서 방사능을 내뿜는 원자들이 있어요. 방사성 물질이죠. 그 물질이 있어요. 방 안에. 그리고 이제 어떤 독약 장치가 있는데 방사능을 감지를 하면 독약을 내뿜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방에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는 당연히 독약이 나오면 죽겠죠. 근데 이런 장치가 있을 때 양자 중첩이 있다면, 양자 중첩이 가능하다면 이 방사능 물질은 방사능을 내뿜은 상태랑 아직 내뿜지 않은 상태가 중첩일 수가 동시에. 있거든요. 네. 이게 원자 레벨이니까 뭐 여긴 중첩이 있을 수도 있겠지 하고 다들 받아들이시거든요, 보통. 이게 중첩이면 그러면은 방사능을 감지를 하면 독약을 내뿜는 이 장치도 독약을 내뿜었을 수도 있고 내뿜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중첩인 거죠. 그러면 이제 고양이로 넘어가면 독약이 나오면 고양이가 죽었을 거고 독약이 안 나왔으면 고양이가 살아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결과론적으로 고양이가 죽은 상태랑 살아있는 상태가 중첩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봐라 이게 말이 되겠니? 라고 생각을 이제 예시를 든 거예요. 슈레딩거가. 중첩 너무 복잡한 실험을 만든 것 같은데. 네, 일부러 이렇게 중첩 말이 안 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이제 상상을 한 거죠. 상상 네.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사실은 중첩이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든 예였어요. 근데 중첩이 실제로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검증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약간 양자역학의 간판이 된 거예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양자 중첩. 약간 좀 희화화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양자 중첩을 설명하는 약간 역할을 하게 됐죠.
이 책 보면서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항상 뭔지 궁금했는데 이게 양자 중첩이랑 연결되는 개념이었구나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또 양자역학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양자 얽힘. 네. 요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얽힘이라는 게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여러 개가 얽혀 있다는 거거든요. 편하게 0, 1로 다시 예를 들면 A, B가 있을 때 A가 0이면 B도 0이고 A가 1이면 B도 1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 영향을 준다? A가 B에게 영향을 준다? 그렇죠. A가 결정되면 B도 결정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또 동전으로 생각하면은 점점 더 이제 미궁에 빠지는데 동전 두 개가 돌고 있어요. 이번엔 두 개가 동전이 돌고 있는데 0이면서도 1일 수 있는 동전들이 네.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얘네가 얽혔어요. 하나가 앞면이면 다른 하나도 앞면, 하나가 뒷면이면 다른 하나도 뒷면이에요. 그럼 돌고 있을 때 제가 동전 하나를 쳐서 앞면이 나오면 그 즉시 이쪽 동전 제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네. 혼자 넘어지면서 앞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양자 얽힘인데 좀 더 극단적으로 이왕 하는 상상 극단적으로 해서 동전 두 개가 도는데 하나가 지구에 있고 하나가 달에 있어요. 돌아요. 제가 지구에 있는 동전을 탁 쳐서 앞면이 나와요. 그러면 그 즉시 바로 그 순간 달에 있는 동전이 혼자 넘어지면서 앞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이게 말이 되냐. 네. 특히 아인슈타인이 이 얽힘도 상당히 싫어했는데 그 이유가 아인슈타인이 또 유명한 게 상대론이잖아요. 어떤 정보도 빛의 속도보다 빨리 전달될 수가 없다라는 게 상대론의 핵심 중 하나인데 근데 그러면 지금 지구랑 달에 이렇게 동전들이 떨어져 있는데 지구에 있는 동전을 탁 쳐서 앞면이 나오는 그 즉시예요. 바로 그 순간 달에 있는 동전이 바뀌는 거잖아요. 동시에 네, 동시에. 아무런 지체 없이. 네, 아무런 지체 없이. 이게 말이 되느냐 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아인슈타인이 중첩 얽힘을 다 이제 반대를 했거든요. 특히 아인슈타인이 이 양자 중첩을 되게 유령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했다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네, 양자 얽힘이 그 유령 같은 현상이다. 중첩 얽힘 다 같이 이제 비판을 하면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있는 거다라고 해서 그런 숨은 변수 이론이라고 부르는 이론을 만들었던 건데, 네, 그런 이론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결국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벨 부등식이 이 중첩하고 얽힘을 같이 증명하는 실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벨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는 케이스가 나왔다는 건 이 말도 안 돼 보이는 양자 얽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빛의 속도보다 정보가 빨리 갈 수 없는데 지구에 있는 동전을 바꿨을 때 달에 있는 동전이 바뀌느냐? 라고 이제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장 간단한 설명은 이게 우리 눈에는 동전이 두 개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개의 물질로 보지만 얘네는 사실 한 몸인 거예요. 얽혀 있어서 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몸이다.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엄청 큰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에서부터 달까지 걸쳐져 있는 어떤 큰 하나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걸 바뀌면 얘는 하나니까 같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이 양자 얽힘과 순간이동을 같이 설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양자 얽힘이 그렇다고 순간 이동이 가능한 건 아닌 게 이 양자 얽힘은 이미 원래 지구에 있던 동전이 달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죠? 네. 원래부터 동전 두 개가 하나는 지구에 있고 달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구에 있는 애가 바뀌었을 때 달에 있는 애가 바뀐 건데 그러니까 이동은 아닌 거예요. 그 정보가 전달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달에 제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갔어요? 제가 지구에 있는 동전을 탁 쳐서 앞면이 나오는 그 순간 달에 있는 동전은 앞면이 됐겠죠. 네. 근데 제 친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친구는 동전을 볼 수 없어요. 보면은 관측이니까. 뭐 안 보고 제 친구가 있는데 저는 지구에 있는 동전을 쳐서 앞면이 나왔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저는 달에 있는 동전도 앞면이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달에 있는 제 친구는 그걸 몰라요. 관측을 안 한 관측을 안 했으니까 제가 친구한테 전화나 뭐 하여튼 어떤 수단을 통해서 말해주지 않는 한 정보는 친구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보의 전달은 빛보다 빠를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순간이동은 아직 불가능한 기술인 거죠? 네, 순간이동은 그냥 불가능한 기술이다. 앞으로도? 네, 앞으로도. 그런가요? 네, 정말로? 안 돼요. 네. 아무리 기술이 개발돼도 네, 순간이동은 안 돼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순간이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만일 그것도... 저희가 근데 사실 그것도 안 되긴 하는데 빛의 속도로도 못 갈 것 같긴 못 가는데 네. 예를 들어 그냥 제가 한국에 있는 제가 빛의 속도로 미국에 가면 그거 사실 네. 순간이동이라 불러도 될 것 같잖아요. 그쵸. 네. 그죠? 근데 그것도 사실 안 돼요. 질량이 있는 물체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시간이 멈추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게 안 돼요. 시간이 멈출 수 있구나. 네, 이게 시간이랑 막 또 이게 얽혀 있어서 상대론에 의하면 너무 이제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빨리 가면 갈수록 제 시간이 느리게 가거든요. 시간이 안 가면은 또 못 가잖아요, 미국까지. 그쵸. 네. 그래서 네, 순간이동. 네. 이게 모순되는 개념이군요. 그럼 이제 책에 나온 대로 또 본격적인 빛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뭐 이런 형광등이나 LED도 다 양자역학의 원리로 되는 건가요? 네, 사실 다 양자역학이 숨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 옛날에 쓰던 촛불이라던가 백열전구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열을 가해서 열에 의해서 이제 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비효율적이에요. 사실 저희가 촛불을 켜면은 빛도 나오지만 엄청 따뜻하잖아요. 열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의 사실 대부분이 열로 빠지고 빛으로 나오는 에너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비효율적인데 이런 형광등이나 LED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에너지 상태가 띄엄띄엄 존재한다라는 걸 이용을 하거든요. 불연속적인. 네, 불연속적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원자가 있으면 원자에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전자들이 도는 에너지가 띄엄띄엄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양자화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1번 에너지가 있고 2번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2번에서 1번으로 전자가 넘어올 때 그 에너지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 차이만큼 빛을 내뿜어요. 에너지 차이가 있으니까 그 에너지 차이를 빛으로 내뿜는데 이런 걸 이용한 게 형광등이고 LED거든요. 그래서 훨씬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빛으로 바꿔주는 거죠. 요즘 LED가 전력을 훨씬 덜 먹는 이유가 열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거의 없고 이제 이런 에너지가 띄엄띄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에너지 차이를 바로 빛으로 거의 효율 거의 몇십 프로 이상으로 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이제 전기를 덜 먹는 거죠. 저는 이 책에서 또 엄청 신기했던 게 원자시계 원리였거든요. 네네네. 시계에도 양자역학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1초를 정의를 하고 있는 게 원자거든요. 이게 원자의 에너지가 띄엄띄엄 존재한다는 게 이게 시계랑 연관이 되는데 에너지가 띄엄띄엄 존재할 때 이 바닥 상태, 들뜬 상태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가장 1번 에너지를 바닥, 얘는 가장 낮아서 바닥이라 부르고 그 다음 이제 에너지를 들뜬 상태라고 이제 부르는데 바닥에서 들뜬 상태로 갔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요 한 번 사이클이 있거든요. 주기. 네, 주기. 네. 요 주기가 바닥 상태랑 들뜬 상태 사이에 에너지 차이랑 관련이 있어요. 요 주기를 에너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에너지가 띄엄띄엄 있으니까 요 주기도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주기라는 게 시간의 역수잖아요. 그래서 1초의 정의가 원자 중에서 세슘이라는 원자가 있는데 세슘의 어떤 바닥 상태랑 들뜬 상태 사이에 이제 에너지가 요 주기가 대략 9기가헤르츠라고 부르거든요. 기가가 이제 10의 9승, 0이 9개 있는 거잖아요. 1초는 이거를 대략 10의 9승이니까 빌리언, 10억, 그죠? 90억 정도 반복하는 걸 1초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은 엄청 정확한 시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90억 번이잖아요. 1초 동안 90억 번 진동을 하는 거예요, 얘는. 와. 그럼 얘가 한 번 진동하는 건 상당히 막 90억 분의 1초잖아요. 정말 정확한 시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계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뭐 예를 들어
GPS를 쓴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GPS라는 게 사실 저 요즘 너무나도 매일매일 쓰는 맞아요. 내비게이션에 네. 쓰는 기술이죠. 그렇죠. 요즘 아무도 지도 가지고 안 다니시잖아요. 핸드폰만 있으면. 네. 근데 그것도 하늘에 GPS 위성이 많이 떠다니고 있는데 그 위성에서 빛을 쏘고 있어요. 그럼 제 스마트폰이 그 빛을 받아서 저 위성에서 나한테까지 오는데 몇 초가 걸렸는지를 측정을 해요. 그 시간을 측정을 하면 저희가 빛의 속도는 알잖아요. 그럼 빛의 속도를 곱하면 속도 곱하기 시간이 거리가 되니까 저 위성이랑 내가 몇 킬로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한 대랑만 하면 당연히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네. 여러 대랑 주로 4대랑 동시에 하거든요. 음. 그리고 제가 이제 지구 위에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제가 지구 위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한 점으로 한 특정할 점으로.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해야지 제 위치를 정확하게 알겠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속도는 정해져 있으니까 음. 시간이 조금이라도 틀리게 나오면은 그쵸. 거리가 바로 틀려지는. 맞아요. 네.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GPS 보면은 대략 한 1m 정도 정확하게 알려주거든요. 제 위치를. 그 정도로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저희가 보통 10의 마이너스 14승 정도까지는 정확히 측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성이랑 저희랑 엄청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1m 정도의 정확도로 제 위치를 알려면 정말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고 그러려면 원자시계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저는 너무 놀라운 게 저도 운전하면서 카카오맵이나 네이버지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어플들을 쓰면서 이게 신기하다. 여기에 양자역학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근데 이 정도의 정확한 거리를 계산을 하고 맵을 만들려면 0.0000 이 정도 단위의 시간을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양자역학이 이미 저희 생활 곳곳에 스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시면 양자역학이 훨씬 친근하게 느껴지지 그런 것 않으실까. 같아요. 네. 정말로. 정말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연구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게 진짜 엄청난 발전이잖아요. 인류사에 있어서도 과거에 뭐 해나 달의 움직임을 보고 시간을 대충 알다가 뭐 물시계, 모래시계 이런 게 나왔지만 그런 것도 오차가 많이 존재를 했는데 이제는 이 책에 보니까 300억 년에 1초의 오차가 나올 정도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요즘 어마어마하게 정확한 시계들이 점점 더 개발이 되고 있어요. 아,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 양자역학을 응용을 해서 양자역학을 접목을 시켜서 양자 컴퓨팅에 대한 기술이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쓰는 많은 기술에 양자역학이 녹아 있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그 대부분의 기술은 제가 모든 물질이 입자이면서 파동이다라고 했을 때 주로 입자성을 많이 이용한 기술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는 반대로 파동성을 좀 이용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양자 컴퓨팅, 양자 센싱, 양자 통신 이런 요즘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은 대부분 이 파동성을 이용하는 기술들이거든요. 양자역학 벌써 100년 됐다는데 왜 이제서야 이런 걸 하시느냐 그러게요. 예, 라고 묻는 분도 계신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서야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저희가 어떤 현상을 과학적으로 관측을 하는 거랑 관측한 걸 제어해서 기술로 만드는 데는 사실 큰 간극이 존재하거든요. 입자성은 좀 더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희가 일찍부터 기술로 썼던 건데 이 파동성은 그동안은 겨우겨우 관측만 했던 거예요. 관측만 하다가 이제 슬슬 기반 기술이 좋아졌어요. 뭐 레이저가 좋아지고 진공 기술 좋아지고 뭐 냉각기 기술 좋아지고 이러면서 기반 기술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제 좀 제어해 볼까? 제어가 되네? 그럼 이걸로 뭘 만들까? 해서 요즘 이제 만들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양자 컴퓨터는 이 파동성이라고 했을 때 이 파동성에서 기인하는 게 중첩하고 얽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첩 얽힘을 이용해서 그동안 그 기존의 컴퓨터가 하기 힘들었던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0이면서도 동시에 1일 수 있으니까
그 성질 덕분에 이렇게 연산이 빨라질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중첩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0이면서 동시에 1이니까 이걸 활용하면 여러 경우의 수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3개만 예를 들어도 만약 네. 비트 3개다. 그러면은 비트 3개. 경우의 수가 000, 001, 010 해서 쭉 해서 111까지 8개. 8가지. 예, 2의 3승에서 8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식이 있어요. 이 식에 최소값을 주는 애는 누굴까라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냥 대입하면 되죠. 000 대입해서 풀고 001 대입해서 풀고 쭉 해서 8개 다 대입한 다음에 누가 제일 작은가 비교하면 되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거를 중첩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 게 3개의 큐비트를 다 중첩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하나가 0이면서 1이잖아요. 네. 모두가 중첩인 요 하나의 상태에 앞선 8가지 경우의 수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하나만 그 식에 대입해서 잘 처리를 하면 최소값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8번 걸리던 연산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네요. 하나의 상태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면 아는 거죠. 근데 제가 잘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사실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중첩 저희 얘기를 할 때 한 번 측정하면 랜덤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쵸. 네. 여러 번 많이 해봐야 네. 이게 확률이 나오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중첩을 이용한 계산은 한 번 계산하면 계산을 해서 결과를 본다는 게 결국 측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계산해서 결과를 보면 랜덤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걔는 사실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아요. 이거를 모두가 중첩인 요 하나의 상태만 계산하면 되는 건 맞는데 이걸 여러 번 해야 돼요. 여러 번 반복해서 통계를 봐야지 누가 최소값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통계가 언제나 거의 그렇듯 많이 하면 할수록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99%의 확률로 답을 알려면 예를 들어 3개밖에 없으니까 한 10번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10번 측정해서 99%의 확률로 최소값을 알았어요. 생각해보면 고전 컴퓨터, 저희 기존 컴퓨터에서 8번이면은 답 나왔거든요. 네. 얻는 게 없죠. 그쵸. 그게 맞아요. 이게 얻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이 3개일 때는 그런데 큐비트 수가 많아지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10개만 돼도 벌써 이게 많이 아. 숫자가 바뀌거든요. 2의 10제곱이네요. 그쵸. 고전 컴퓨터로는. 네, 그러면은 1024예요. 1024개의 경우의 수를 다 계산을 해야 돼요. 1000번 해야 되죠, 거의. 근데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 10개를 다 중첩으로 만들면 이 하나에 모두가 중첩인 상태가 1024개의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얘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통계니까 10개가 됐으니까 100번 측정을 해야지 99%의 확률로 답을 안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얻는 게 있죠. 이제 기존 컴퓨터로 1000번 해야 되는 일이 얘는 한 100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0개인데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면 점점 더 지수 함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처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이 큐비트를 늘릴 수만 있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양자컴의 성능이 좋아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언제나 양자 컴퓨터 얘기할 때 큐비트 몇 개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큐비트가 많아야지 훨씬 더 계산을 잘하거든요. 근데 큐비트를 늘리려면 그만큼 또 시스템을 만들기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제어하는 게 힘드니까 그게 언제나 큐비트 개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냥 막 늘리면 되는 게 아니고 제어를 정확하게 하면서 늘려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여러 회사들 그리고 연구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양자 컴퓨터의 종류를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익숙한 양자 컴퓨터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초전도 큐비트 양자 컴퓨터라고 그렇죠. 하셨어요. 네. 초전도라는 게 요즘 신문에서 계속 나왔던 초전도체를 이용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초전도체가 결국은 온도를 낮추면 저항이 없어지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 잘 활용하면은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어서 집까지 올 때 전선을 거치는데 그때 저항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력이 그냥 열로 방출이 되거든요. 근데 만일 초전도체가 그냥 상온, 그냥 저희 그냥 일상적인 온도에서 개발이 되면 거의 전력 손실 없이 전력을 보낼 수 있는 물질인 거죠. 그런 물질로 회로를 그리는 거예요. 아직 상온 초전도체는 없고 온도를 낮춰야 되는 초전도 물질을 이용을 해서 회로를 그려서 큐비트를 하나하나 그리는 시스템이 초전도 큐비트 양자 컴퓨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양이 지금 컴퓨터랑 가장 비슷해요. 지금 컴퓨터도 칩이잖아요. 칩에다가 저희 회로를 하나, 트랜지스터라는 회로를 하나하나 그려서 비트를 만드는 건데 그거랑 상당히 유사하게 칩에다가 초전도 물질로 큐비트를 하나하나 그려서 만드는 양자 컴퓨터예요. 그래서 가장 친숙하고 일단 모양이 친숙하고 인류가 칩 잘 만들잖아요. 저희 반도체 칩도 한국이 대강국 중에 하나인데 칩을 만드는 노하우라던가 만들 수 있는 장비 그리고 시설이 잘 이미 정립이 돼 있어서 초전도 컴퓨터는 그 노하우를 다 누릴 수 있는 초전도 큐비트 컴퓨터인 거죠. 근데 이거를 절대 영도 마이너스 273도까지 냉각시켜야 쓸 수 맞아요. 있는 건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칩 만든다고 끝이 아니고 얘가 양자 컴퓨터로서 작동을 하려면 절대 영도까지 낮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양자 컴퓨터는 중첩, 그리고 얽힘 뭐 이런 거 이용하는 컴퓨터인데 사실 중첩이랑 얽힘이 상당히 연약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조금만 노이즈가 들어오면 바로 그냥 없어지거든요. 붕괴가 돼요. 저희가 붕괴된다 표현을 하는데 네. 근데 그런 노이즈에 열도 포함이 돼요. 열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온도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그냥 중첩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영도 마이너스 273도 근처까지 이 칩 전체를 냉각시켜야지만 중첩이 오래 살고 얽힘이 오래 살아서 양자 컴퓨터로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환경이긴 하네요. 네, 그래요. 그리고 저는 중성 원자 네. 양자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주신 게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자연 상태의 원자를 포획해가지고 그 원자에 레이저를 쏴서 냉각을 시켜요. 레이저로 아주 온도를 낮게 냉각시키면 이 원자들이 막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거의 멈춰요. 그러면 집게를 이용해서 이 멈춘 원자를 들어가지고 뭐 바둑판이든 벌집 모양이든 거기에 원자를 이렇게 집게로 배열시킨다. 네. 이게 맞나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네.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이 맞아요. 원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죠, 재밌죠. 레이저로 어떻게 얘를 냉각을 시키고 집게로 진짜 집게인 거예요? 진짜 집게처럼 하나하나 찝을 수가 있어요. 레이저로. 이것도 레이저로 하는데 근데 그 원자가 엄청 조그맣잖아요. 눈에 그렇죠.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거를 하나하나 집을 수가 있어요. 진짜 원자 하나를. 먼저 이제 레이저 냉각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레이저를 쪼이면 뜨거워지잖아요. 레이저 냉각은 레이저를 광자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거든요. 제가 주로 많이 드는 얘가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이게 원자가 질량이 있고 얘가 온도가 뜨겁다는 얘기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빨리 움직이고 있으니까 뜨거운 건데 그러면 커다란 원자, 바위같이 커다란 원자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반대 방향으로 계란을 열심히 때리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네, 그러면은 계란 하나가 주는 속도 변화량은 아주 작겠죠. 왜냐면 네. 바위는 무겁고 계란은 약하니까. 근데 계란을 막 100만 번 때려요. 그러면 이 무거운 바위도 언젠간 멈출 거 아니에요. 데미지가 그죠? 있겠죠. 데미지가 있겠죠. 네. 멈추겠죠. 그것처럼 원자가 이렇게 움직일 때 광자는 정말 계란처럼 원자에 비하면은 운동량이라고 하죠. 질량 곱하기 속도가 아주 작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진짜 10만 번, 100만 번 막 쪼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언젠간 이 원자가 멈추겠죠. 근데 그거를 6방향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옴짝달싹 못하고 멈추게 되겠죠. 그게 냉각인 거예요. 네, 그게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냉각을 시키는 걸 저희가 레이저 냉각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상당히 효율적이에요. 이게 한 보통 저희가 밀리세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0.001초 정도의 시간 스케일로 이 실온에 있던 원자들을 거의 절대 영도까지 냉각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정말 빠르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냉각이 되면 얘네들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광집게로 잡아주는데 광집게라는 게 레이저를 렌즈를 통과시키면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네. 포커스가 되는데 그 초점에 원자 하나가 들러붙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원자 하나도 들러붙고 분자 하나도 들러붙고 사실 막 바이러스, 세포 이런 애도 딱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이오에서도 많이 쓰는 기술인데 이걸로 막 세포 하나 찝어서 막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원자가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레이저를 움직이면 원자가 따라 움직여요. 정말 집게로 찝은 것처럼.
그래서 광집계라 부르거든요. 이 광집계는 요즘 레이저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한꺼번에 막 10,000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10,000개의 광집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원자를 하나씩 다 잡으면 10,000큐비트짜리 양자 컴퓨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배열을 할 때 레이저 움직이면 되니까 네. 바둑판으로도 할 수도 있고 벌집 모양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중간에 움직여도 돼요. 그래서 중성 원자를 이용한 양자 컴퓨터에서 했던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간단하게 3개의 원자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원자가 있는데 이게 양자 얽힘을 만들 때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얽힘을 만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2번 원자를 처음엔 1번한테 가까이 가져가서 양자 얽힘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2번을 쭉 움직여서 이번엔 3번한테 가져가서 얘를 양자 얽힘 만들어서 1, 2, 3번 다 양자 얽힘 만드는 그런 실험도 가능해요. 이게 뭐 중간에 움직여도 돼요. 그래서 재밌죠. 이 설명을 듣고서는 진짜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 이 원자가 예. 정말 살아있는 애들처럼 예. 막 움직이다가 추워지니까 멈추고 예. 집게가 딱 나를 집어 올려가지고 그쵸. 여기 이렇게 배열시키고 맞아요. 그 약간 와. 뽑기 인형 네, 그것처럼. 뽑기 인형처럼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저도 양자역학을 절대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딱 요 정도로 재밌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교양은 쌓게 되는 것 같아서 네. 그게 정말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네. 좋았어요.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암호화 분야에서 양자역학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지가 또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암호화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어떻게 앞으로 변화하게 될 건지. 이게 양자 컴퓨터가 중첩하고 얽힘을 이용을 해서 이제 빠르게 기존 컴퓨터랑 비교했을 때 빠르게 연산을 하는 컴퓨터인데 이게 중첩 얽힘을 이용해서 소위 프로그래밍하는 그 일을 저희가 양자 알고리즘을 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양자 알고리즘 연구는 사실 양자 컴퓨터 없어도 머리 좋으신 분들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막 80년대 즈음부터 양자 알고리즘 연구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몇몇 좀 유명한 알고리즘이 이미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쇼어의 알고리즘, 쇼어라는 학자분이 만드신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예를 들어 소인수 분해를 정말 빨리 할 수 있어요. 쪼개는 거잖아요. 네. 곱하기를 거꾸로 쪼개는 건데 이게 곱하기는 정말 쉬운 계산이거든요. 요즘 컴퓨터들 네. 아무리 큰 수 2개 줘도 금방 곱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일반 전자계산기도 큰 수는 다 곱하기 네. 가능하니까.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소인수 분해는 사실 수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특히 큰 수를 쪼개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뭐 13,421을 어떻게 쪼갤 소인수 것인가. 분해할지. 일단 2로 나눴는데 안 되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미궁에 빠지죠. 3은 될까? 뭐 하나하나 해볼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이거 소수 아니야? 막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이거를 진짜 수학적으로도 결국 푸는 게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일단 짝수냐. 짝수면 2로 나눠지니까. 그럼 짝수 아니면 그 다음에 3으로 나눠보고 그 다음 5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곱하기는 쉬운데 쪼개기는 어렵다. 이걸 이용한 기술 중에 하나가 암호예요. 암호 같은 경우는 만드는 사람은 쉽고 깨는 사람이 어려우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인수 분해 기반의 암호가 있고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RSA 공개키 암호라는 암호가 있어요. 근데 이 암호 같은 경우는 예전에 꽤 최근까지 좀 많이 쓰이고 요즘은 좀 그래도 덜 쓰이는데 이 암호 같은 경우 소인수 분해 기반이라서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개발이 되면 양자 컴퓨터는 제가 한꺼번에 탐색한다 그랬잖아요. 네. 여러 경우의 수를.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쇼어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면. 여러 한 번에 경우를 다 나눠보는 거네요. 네, 한 번에 나누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금방 해버리면 소인수 분해 기반의 암호는 금방 풀릴 수가 있는 거죠. 무효화 되겠죠?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구글 같은 데서 어느 정도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만들다 보니까 그거를 실제로 예측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양자 컴퓨터는 암호 절대 못 풀어요. 그 정도 아직 수준이 안 되는데 지금 양자 컴퓨터가 그대로 큐비트 수를 늘렸을 때 한 100만 개 필요했던 것 같은데 100만 개 정도로 늘어났다고 가정하고 지금의 스피드로 이제 연산을 한다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2000비트 정도 되는 소인수 분해 기반 암호를 풀까 예측을 해봤더니 한 5일 정도 걸리더래요. 5일 정도 계산을 하면 얘가 아마 2000비트 정도 되는 RSA 공개키 암호를 풀겠더라
라는 예측이 나왔어요. 5일이면 꽤 위험한 거네요. 그렇죠. 예, 이게 기존 그냥 슈퍼컴퓨터는 막 몇백만 년 걸린다라고 하거든요. 보통 요즘 뭐 거기도 계속 좋아지곤 있지만 기술이 그 슈퍼컴퓨터가 양자역학 입장에서는 고전 컴퓨터인 거죠. 그렇죠. 옛날 컴퓨터. 옛날 컴퓨터인 거죠. 고전 컴퓨터인데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도 못 풀어야 암호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써왔는데 네. 양자 컴퓨터가 정말 100만 큐비트 정도 돼서 정말 깰 수 있게 되면 한 5일이면 암호 체계가 적어도 소인수분해 기반 암호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디지털 서비스가 다 이런 암호화 방식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전자상거래 이런 게 털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암호에는 여러 방식이 있어서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돼도 안전한 암호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나왔을 때 아주 위험한 암호들도 존재를 하고 그런 암호들도 꽤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따라서는 뭐 소인수분해 기반이 제일 위험하고 그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뭐 타원 곡선 기반 무슨 암호들이 있는데 그 암호도 알고리즘에 따라서는 붕괴의 위험이 크다고 해요. 예를 들어 미국의 공식력 있는 기관 중에 이제 미국의 표준을 정하는 기관이 하나 있거든요. 국가기관이. 그 기관 같은 경우는 권고를 하고 있어요. 이미 2035년까지 양자 컴퓨터에 대응할 수 있는 암호 체계로 다 바꿀 것을 이미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양자 컴퓨터가 양자역학적으로 암호를 푸니까 암호도 양자역학적으로 만들자. 아예. 그러니까 창과 방패 둘 다 양자 양자로. 컴퓨터로 양자역학으로 하는 거네요. 네. 그럼 양자역학과 양자역학의 싸움이 될까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양자 암호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뭐 예를 들어 저희 난수 만들 때 그러니까 암호를 할 때 난수를 많이 쓰잖아요. 난수로 네. 뭐 암호화 하는데 그 난수를 만드는 것도 결국은 지금 프로그래밍이거든요. 근데 프로그래밍이 물론 예측이 정말 어렵긴 하지만 이론상으로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확률이 아주 낮을 뿐 예측을 할 수는 있대요. 거의 뭐 0에 가까운 확률이지만. 근데 이 난수를 만약 양자역학적으로 만들면 정말 랜덤하거든요. 예측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난수를 양자역학적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암호를 만들 때 보통 키를 나눠 가진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뭐 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무슨 키를 나눠 가져서 뭐 암호를 이제 잠그고 풀고 하는 건데 그 키를 암호 키를 양자역학적으로 얽힘 이용해서 둘이 나눠 가진다거나 이런 방법도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소위 하드웨어를 다 양자역학적인 하드웨어로 갈아엎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아마 힘들 거예요. 다 갈아엎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대비해서 양자 내성 암호라는 분야도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양자 컴퓨터가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반대로 양자 컴퓨터도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수학적으로. 그런 걸로 암호를 만들면 그 암호들은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양자 내성 암호라고 부르는데 이런 쪽은 하드웨어를 양자역학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근데 이제 좀 더 어려운 암호니까 뭐 CPU를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GPU를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 뭐 NPU라는 이제 반도체도 있는데 그런 걸 좀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양자역학적인 디바이스는 아닌 거죠. 그런 걸로 이제 대응을 하는 일도 있어서 최근에 이 양자 내성 암호 같은 경우는 표준을 지금 정립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들 그리고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요즘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가 암호화폐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것도 암호화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분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트코인도 혹시 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뚫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보면은 이더리움 같은 것도 양자 내성 암호를 이미 도입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느 화폐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가 않는데 그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암호 체계가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암호 체계가 있는데 이 암호 체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요거는 뚫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계좌가 갑자기 털린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암호화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 있잖아요. 블록체인을 만드는 암호 체계는 이건 소위 양자 내성 암호에 해당이 돼서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얘는 안전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암호화폐들 중에서 이 계좌, 거래하는 것도 트랜잭션도 양자 내성 암호를 도입하는 암호화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암호화폐를 보실 때 아직은 근데 암호를 깨는 양자 컴퓨터는 적어도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다들 보고 있어요. 암호는 그 전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내가 관심 있는 암호화폐가 모든 시스템을 양자 내성 암호로 하고 있는지 정도는 체크를 하시는 게 안전할 수는 있죠. 네. 이게 결국은 한쪽에서는 계속 이 암호를 뚫으려고 할 거고 한쪽에서는 또 계속 더 풀기 어려운 암호를 걸려고 할 거고 이 싸움이 결국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일이겠네요. 네. 근데 다들 예측하기로는 양자 컴퓨터가 암호를 깨기 전에 암호가 발전하겠거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발전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사회에 큰 혼란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암호하시는 분들이 좀 가만히 계시고 있지 않죠. 맞아요. 그럴 것 네. 같아요. 또 암호뿐만 아니라 최적화 문제도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할 거라고 네. 책에서 쓰셨더라고요. 사실 최적화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의 양자 컴퓨터도 꽤 도전해 볼 만한 응용이거든요. 활용처인데 지금 양자 컴퓨터가 아직은 큐비트 수도 아주 많지 않고 약간 애매하다고 저희가 부르는데 한 수백 개 정도의 큐비트, 그리고 오류도 아직은 좀 많아요. 보통 저희가 대부분의 경우 0.01%에서 0.1%의 에러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번 계산을 할 때 0.1%라면 그러니까 1000번 계산하면 한 번 틀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냥 실험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나쁘지 않지만 이게 컴퓨터다라고 생각하면 1000번 계산했는데 한 번 틀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 약간 애매한 양자 컴퓨터다. 그러니까 아주 바보는 아니라서 몇몇 계산에서는 재밌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직 범용 모든 계산을 잘하는 컴퓨터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양자 컴퓨터가 노려볼 만한 문제 중에 최적화 문제가 있어요. 최적화 문제가 양자 컴퓨터가 약간 태생적으로 잘 푸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조합을 한꺼번에 탐색해서 이제 가장 좋은 경우를 찾는 거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가 강점을 가진 분야인데 최적화 문제가 사실 산업군에 다양하게 숨어 있잖아요. 뭐 최적화 문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일단 물류가 있고 네. 그리고 최적 경로 계산. 그죠. 네. 언제나 최적화 문제 약간 예시로 나오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최적화 문제를 풀었을 때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분야가 금융 분야. 워낙에 이제 금융이 이익이랑 직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네. 분야에서 이 최적화 문제를 실제로 양자 컴퓨터로 많이 요즘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그렇죠. 짜주는 거죠. 네, 양자 컴퓨터를 한번 짜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쪽은 아직 연구 결과가 막 논문으로 예쁘게 나오는 분야는 아니라서 좀 결과를 찾기가 어렵긴 한데 이제 뭐 기관 레포트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슬슬 한 줄씩 나오고 있어요. 뭐 어떤 금융회사가 양자 컴퓨터로 뭐 최적화 문제를 풀어봤더니 기존보다 20% 빨리 풀더라. 뭐 이런 결과라던가 아니면 어떤 물류회사가 어떤 도시에서 근거리 배송의 최적화를 양자 컴퓨터로 돌려봤더니 배송 시간을 한 20% 단축하고 연료를 15%덜 쓰더라. 뭐 이런 식의 결과들이 한 줄 한 줄씩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물론 양자 컴퓨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반 컴퓨터가 못 푸는 문제를 푸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양자 컴퓨터 초기 단계라서 기존 컴퓨터보다 조금이라도 잘 풀면 이제 오 싶은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검증을 해 나가야지 나중에 얘가 못 푸는 문제를 풀었을 때 이걸 믿을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 사실 양자 컴퓨터가 못 푸는 문제 풀었다고 답을 줬는데 그 답을 선뜻 믿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기존 컴퓨터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서 양자 컴퓨터가 리즈너블한 답을 준다는 걸 계속 검증해 나가는 걸 쌓아 나가면 나중에 진짜 양자 컴퓨터가 우리가 모르는 걸 풀었을 때 믿고 그 계산을 신뢰할 수 있겠죠. 양자 오류 정정 이런 기술을 통해서 네, 네. 그런 것도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류 정정이 정말 중요해서 지금 제가 아까 뭐 0.1%에서 0.01%의 오류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
컴퓨터 입장에선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 오류를 고치면서 계산을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 오류 정정 관련해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AI 시대의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남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엔비디아 덕분에 젠슨왕님 덕분에 GPU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졌는데 GPU도 결국에 고전 컴퓨터였더라고요. 네. 이 책을 통해 저도 알게 됐는데 그럼 앞으로 이 AI 시대에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가 만나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정말 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되려면 몇십 년이 더 걸릴지 네.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일단 AI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아직 있거든요. 아무래도 빅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빅데이터를 다 다뤄야 되는 일들, 예를 들어 데이터를 처음에 학습하는 거 당연히 그렇고, 그다음에 그 모든 데이터를 분류하는 작업, 그리고 아니면 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기존의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누구랑 가장 비슷한가 뭐 이런 거를 하는 작업들이 시간이 태생적으로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지금 AI가 극복하는 방법은 GPU를 많이 써서 병렬 처리 한꺼번에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GPU는 예를 들어 데이터가 1000배가 되면 GPU도 1000배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정말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증가를 해야지 그거를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양자 컴퓨터는 아까 지수 함수적으로 큐비트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처리할 수 있는 정보가 2배씩 늘어나거든요. 이론상. 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다룰 때 양자 컴퓨터의 중첩을 이용을 해서 동식 탐색을 이용을 하면 AI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들을 양자 컴퓨터를 도입해서 훨씬 단축을 시킬 수가 있겠죠. 데이터 학습을 엄청 빨리 지수함수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예, 거네요. 있다거나 뭐 분류를 빨리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될 거라고 다들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이미 퀀텀 AI라는 분야가 이제 생겨서,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런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있어요. 퀀텀 AI 알고리즘들이 하나둘씩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쪽은 이론적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양자 컴퓨터의 성능이 AI보다 너무 딸려요. 예, 그래서 아직은 좀 먼 미래긴 한데, 왜냐하면 AI랑 같이 일할 만한 양자 컴퓨터는 소위 스펙이 정말 높아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양자 컴퓨터의 활용처 중에서 거의 가장 요구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AI에 쓸 양자 컴퓨터의 스펙이 가장 높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아주 요만한 데이터셋으로 퀀텀 AI 알고리즘을 돌려본 연구 결과가 한두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실생활에서 쓰려면 빅데이터로 가야 되고,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야 되고, 오류 정정 연구도 훨씬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상용화 관점에서 바라보면 상용화도 이제 한 단어지만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예, 네. 논란이 이미, 있을 수 맞아요. 있죠. 사실 이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양자 컴퓨터를 한두 대씩 사고 있고,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돈을 내면은 구독해서 쓸 수가 있는 시대까지는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용화의 첫걸음은 띄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상용화의 진정한 첫걸음은 어떤 문제를 양자 컴퓨터로 풀었을 때 기존 컴퓨터로 풀었을 때보다 뭔가 이득이 있는 게 이제 상용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는 예를 들어 최적화 문제 같은 경우는 5년 스케일로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AI, 퀀텀 AI를 실제로 우리가 보는 거는 그거는 정말 한 20년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30년. 좀 무섭긴 해요. AI도 무서운데 퀀텀 AI는 맞아요. 얼마나 그 위력이 대단할까. 네, 저도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30년 뒤면은 뭐 은퇴할 때쯤 되니까. 오래 하셔야죠. 아,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혹시 교수님께서 시청자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교수가 되기 전에는 사실 연구만 하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연구에만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교수가 되면서 이제 교육이라던가 전반적인 과학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커리어의 한 3분의 1 에서 반 사이 정도 온 것 같은데, 이제 남은 제 커리어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요즘 생각이 많거든요.
여전히 연구는 재밌고 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해 나가겠지만 사실 이제 실험은 제가 많이 안 하거든요. 제 학생들이 많이 하지. 그래서 실험은 이제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학생들이랑 이제 디스커션하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연구에서 얻은 새로운 그런 양자역학에 대한 지식이라던가 이런 거를 학생들에게도 전달을 해주고 학부생들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대중에게도 최대한 쉽게 설명해주는 일을 같이 병행하면서 남은 커리어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정말 교수님의 이 책 덕분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모든 게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결정론적인 그런 세계관이 아니라 많은 가능성 위에 확률론적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아, 네. 그 점이 또 저한테 너무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학생들한테도 가끔 얘기를 하거든요. 가끔 강연 나갔을 때 그 고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한 것만큼 성적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있죠. 예, 네. 이게 그래서 결정론적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확률론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결과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공부를 하거나 이제 노력을 함으로써 어쨌든 좋은 결과가 일어날 확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노력이 의미가 없지는 않은데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또 너무 절망하지는 말고 이게 한 번 측정하면 랜덤하지만 여러 번 측정했을 때는 결국 확률대로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노력을 했고 한 번 도전했을 때 결과가 안 나온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또 도전을 반복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가끔 학생들한테 해줍니다. 양자역학에 전하는 위로우네요. 네. 생각해보면 아인슈타인은 그런 확률론적인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이 그렇게 딱딱 정해져 있다는 게 더 말이 안 될 그쵸.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맞아요. 네. 교수님 덕분에 많은 걸 얻어갑니다. 아니,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의 연구와 또 교육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 읽는